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중견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9세 여성입니다. 제가 겪었던 정말 충격적이고 아찔했던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커리어 우먼을 꿈꿨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현재 다니고 있는 화장품 회사에 입사했어요. 신입사원 시절부터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승진도 비교적 빠르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즐거웠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저는 그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소개팅 제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친구들이 좋은 사람 있다며 소개를 주선해줬지만 막상 만나면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35세를 넘기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 어른들이 효진이는 언제 시집가니? 부모님도 점점 걱정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친구 모임에 가실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봅니다. 효진아, 아빠 친구들은 벌써 손주 자랑에 난리인데 나만 딸 시집도 못 보냈다고 놀림받아. 아빠가 아주 배가 아프구나. 언제쯤 시집 가서 손주 안겨줄 거니? 어머니도 비슷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조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래도 내 나이가 이제 곧 40인데 아이 낳으려면 빨리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회사와 집을 오가는 일상에서 새로운 만남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축하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언제쯤?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결혼 사진, 아기 사진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8세가 되던 해 저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결혼정보 업체라도 가입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다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방식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회사 근처 거리에서 웬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3명의 남학생이 폐지를 줍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수레에 담아놓은 폐지를 발로 차고 할아버지께 욕설을 퍼붓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학생들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학생들, 그만하지 못해? 힘없는 노인을 이렇게 괴롭히면 어떡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 학생들은 오히려 그 남자에게 대들었습니다. 아저씨도 꼰대네 상관하지 마세요. 같이 당하기 싫으면 꺼지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말로 해서 안 되겠네라고 중얼거리더니 순식간에 학생 3명을 제압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대학 시절 태권도를 했었고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학생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나한테 빌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할아버지한테 빌어야지. 어디서 조그만 것들이 어른한테 대들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결국 학생들은 할아버지께 사과했고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의로운 사람,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세상에 저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설마 그 사람과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놀랍게도 2주 후 제가 가입해 있던 자전거 동호회에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운명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먼저 다가가기는 쑥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기억이나 할까 싶기도 했고요. 다행히 다음 주말 정기 라이딩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효진이에요.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취미도 비슷하고 영화 취향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사는 지역이 차로 15분 거리였고 회사도 제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건설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몇 번의 라이딩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만나서 맛집을 탐방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했어요. 2달이 지나자 그는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효진아, 우리가 알게 된 지 고작 2달밖에 안 됐지만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백하고 싶어. 처음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는데 이젠 당당히 말하고 싶어. 우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만나보지 않을래? 항상 널 지켜보고 있었고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었어. 정식으로 고백하는 거야.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네, 좋아요 라고 답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성의를 보여줬거든요. 제 생일날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그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설마 내 생일을 잊은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그가 활짝 웃으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효진아, 생일 축하해. 뭐가 이렇게 많아? 이게 다 선물이야? 그거 말고 효진이네 부모님 선물도 있어. 우리 부모님 선물은 왜? 그의 대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효진이를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키워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시잖아. 내 생일날 부모님께 선물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어. 혹시 부담되려나? 비싼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잘 전해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생일에 부모님까지 생각하는 남자라니.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주시는 선물이야. 차 뒷좌석에는 화사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효진이 얘기했거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꽃을 직접 고르셨어. 사실 다른 선물도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할까봐 이것만 준비하신 거야. 받아줄 거지? 당연하지. 너무 고마워. 두 분께 어떻게 감사를 전하지? 나 살면서 이렇게 큰 사랑받는 거 부모님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은 생일날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장이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서 저를 통해 부모님께 전달했어요. 부산에 갔을 때는 어묵과 밀면을, 전주에 갔을 때는 한옥마을 특산품을, 제주도에 갔을 때는 한라봉을 보내왔습니다. 부모님도 그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효진아, 내 남자친구.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는 제 직장 생활도 잘 이해해줬습니다. 야근을 할 때면 회사 앞까지 와서 기다려주기도 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제 동료들도 소개시켜줬는데 다들 효진아, 좋은 사람 만났다. 놓치지 마라고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항상 자리를 피한다거나 어떤 날은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성의와 배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모두 위험 신호였는데 당시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교제 10개월째 되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청혼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 들었어요. 효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솔직히 2년 정도는 더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망설임을 눈치챈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망설이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난 확신이 있어. 우리는 1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만났지만 서로 너무 잘 맞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나이가 이제 40이 가까워지잖아. 이세를 생각하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 알지? 가족 경영이잖아. 아버지가 대표로 계신데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빨리 며느리 보고 싶어 하시거든. 나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쉬고 싶다고 하셔. 효자 같은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알았어야 했습니다. 너무 빨리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이상하다는 걸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엄마,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뭐? 진짜야? 언제부터 만난 건데? 오, 이게 내 제일 좋은 소식이네. 그 남자 얼굴 한번 보여줄 거지?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아버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좋다. 그런데 일단 내가 관상을 좀 봐야겠다. 아빠, 또 그 관상 타령이야. 도대체 관상이 뭘 알려준다는 건데? 사람 됨됨이나 성격, 환경을 봐야 하는 거지. 저는 투덜거렸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일찍 여의신 아버지는 10대 후반부터 혼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가족들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20대에 2번이나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선임과의 동업이었어요. 제대 후 함께 사업을 하자며 돈을 모았는데 그 선임이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고향 친구였습니다. 돈을 불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는데 그것도 사기였어요. 연달아 사기를 당한 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강 다리를 걷고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젊은이,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은가? 그 노인은 관상가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관상을 보니 이마가 좁고 부모 이궁이 좋지 않은 걸 보니 초년 운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군요. 하지만 중년 운을 보는 코와 광대뼈의 상태는 무척 좋습니다. 특히 콧방울이 두툼한 걸 보니 여기서 주저앉을 상이 아니고 콧대가 선 걸 보니 본인 재능으로 재물을 많이 모을 자수성가할 관상입니다. 그리고 턱이 둥글고 두툼한 걸 보니 말년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년의 좌절과 실패를 겪을 수 있지만 중년운과 말년운이 좋으니 지금은 최대한 자중하세요. 투자나 사업은 안정적인 40대가 되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버티시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아버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다고 해요. 그 후로 아버지는 관상을 배우기 시작했고 실제로 40대에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지금은 600억 원대 건물주가 되셨죠. 그런 경험 때문에 아버지는 집안의 중요한 일에 항상 관상을 보십니다. 남자친구에게 아버지가 관상을 본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관상이라니 미신 믿는 집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무슨 걱정이야? 나 얼굴에 프리패스 상이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해. 어릴 때부터 얼굴 복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 거리낄 게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역시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보, 예비 사위네. 가족 될 수도 있으니까 말 조심하세요. 관상 얘기는 절대 입에 올리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신신당부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 가족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농담을 섞어가며 말을 잘 받아주셨어요. 아드님이 아버지를 많이 안 닮으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오히려 못난 저보다 내미를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오가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무언가를 살피듯 민준이네 가족을 관찰하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관상을 좀 봅니다. 취미로 오래 공부했거든요. 우리 사위들 사람. 인상이 아주 좋네요. 관상이 좋습니다. 크게 성공할 상입니다. 우리 딸이 괜찮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군요. 민준이의 아버지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딜 가도 인상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들 복도 많이 보고 있지요. 예, 그러면 결혼식 날짜는 좋은 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 양가에서 날짜를 받아서 다시 정하기로 하지요. 날짜를 3개 정도 받아오시면 저희 쪽과 비교해서 같은 날짜가 있으면 그날로 잡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연초가 좋을까요? 아니면 연말이 좋을까요? 사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며느리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대표 자리를 아들한테 넘기고 저는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쉬고 싶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연초에 우리 딸 사주를 봤는데 올해는 날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내년으로 잡아야 하는 게 좋을 거라는데 내년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내년이요? 그럼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결혼은 서둘러서 좋을 것 없습니다. 천천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지만 결국 날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대화를 나눠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왜 그래요? 왜 아무 말씀이 없는 건데? 그 사람 관상 좋아 보인다며?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효진아, 관상은 나쁘지 않은데 묘하게 걸리는 게 있단 말이지. 일단 좀 더 알아볼 테니 너도 너무 서두르지 말 거라. 알았지? 아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어.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만약 관상이 나빴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관상이 좋다고 하시면서도 뭔가 찝찝해 하시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갔어요. 며칠 후 민준이가 갑자기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효진아, 결혼하면 신혼집 위치도 중요한데 혹시 생각해둔 곳 있어? 응, 난 직장 근처면 좋겠어. 다행히 오빠 직장도 이 근처잖아. 근데 여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야. 월급쟁이가 감당하기엔 부담스럽거든. 대출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 근처 아파트를 하나 봐둔 게 있어. 10억 정도 하는데 신축이고 위치도 좋아. 부동산 아주머니가 금방 나간다고 하던데 너도 같이 가서 한번 볼래? 10억. 그건 좀 비싼 것 같은데 전세도 괜찮지 않아? 매매가 낫지. 전세는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잖아. 아기 낳으면 더 힘들고 우리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의 설득에 못 이겨 함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아파트는 정말 좋았어요. 새 아파트라 리모델링할 필요도 없었고 주변 환경도 훌륭했습니다. 효진아, 너무 괜찮지 않아? 우리 여기 이 집 계약할까? 오빠, 그런데 우리 아직 결혼식 날짜도 안 잡았는데 집부터 사는 건 좀... 믿으세요? 아가, 이 집은 정말 금방 나갈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중개인까지 거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내 명의로 먼저 계약할게. 계약금 1억은 내가 내고, 잔금은 나중에 결혼할 때 같이 내는 걸로 하자. 우리가 결혼하는 건 시간 문제잖아. 오빠, 그래도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계약금 1억 원을 내고 2달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이렇게 독단적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남자의 조급함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겁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거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효진아,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어. 이걸 봐. 아버지가 건넨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흥신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성형 전후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의 남자는 분명 민준이었지만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눈매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턱선도 달랐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해서 2달 동안 조사한 거야. 거금을 들여서 여러 번 확인했어. 틀림없어. 상견례 날 내가 느낀 위화감이 이거였어. 관상은 좋은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더라고. 성형을 한 얼굴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놈 아버지 관상도 수상했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더라. 효진아, 내가 저런 놈한테 속은 거야. 그놈은 우리 집 재산을 노렸던 거야. 아버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놈이 다닌다는 건설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야.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곳이고, 그놈 아버지는 바지 사장이야. 이름만 빌려주고 월급 받는 거지. 그놈도 그 회사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놈은 조직폭력배야. 폭력 전과도 여러 건이고.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장 봐라. 그놈 3년 전에 결혼한 사진이야. 마지막 장을 넘기자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애도 있었던 놈이야. 알고 보니 전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이혼했더라. 여자를 때린 놈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우리 딸이 똑같이 당할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심장이 떨리더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이야. 효진아, 정말 조상님이 도우셨어. 내가 관상을 공부한 게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니. 아니, 아예 가짜 신분으로 저를 속였다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의 영웅적인 행동부터 부모님께 잘 보이려는 노력, 빠른 청혼, 신혼집 계약까지 모두 우리 집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효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결혼 날짜 받았어. 내년 3월 중에 좋은 날이 있대. 그리고 아파트 잔금 이야기 좀 하려고. 만날 수 있어?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래, 만나자. 오늘 저녁 7시에 카페로 와.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효진아, 미안 기다렸지?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효진아,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응, 할 얘기가 있어서. 나도 할 얘기 있어. 근데 내 얘기부터 해도 돼? 중요한 거야. 그는 잔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효진아, 저번에 계약한 아파트 말이야. 잔금이 9억인데 지금 당장은 자금 융통이 안 돼서 그러는데 내가 먼저 치러줄 수 있어? 2달만 있으면 내가 갚을게. 9억을 어떻게 내? 나 그런 돈 없는데. 아버님 있잖아. 아버님한테는 9억이 껌값이잖아. 건물 한 채만 팔아도 되고. 아버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봐. 우리 결혼할 거잖아, 가족인데 뭐. 드디어 본색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집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9억이 껌값? 참 웃기는 소리 하네. 효진아, 무슨 말투가 그래? 왜 그래? 아,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누군지 다 알아서 그래.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가 준 서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김민준. 아니지, 이재혁? 건설회사 아들? 바지 사장 아들이지. 사기 전과의 폭력 전과. 조직 폭력배의 전처폭행까지. 아주 화려하던데?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효진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나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교회도 다니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웃기지 마. 여자를 폭행한 놈이 무슨 교회를 다녀? 하나님도 너 같은 놈은 버렸을 거야. 그러자 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 그래? 나 만만하게 본 거지? 너 죽고 싶어? 돈 한 몫 뜯어먹으려고 했더니 재수없게 걸렸네. 됐고, 계약금 1억 내놔. 그 돈 주면 깔끔하게 꺼져줄게. 그거 내가 멋대로 넣은 건데 왜 내가 줘야 해? 아주 꼴 좋게 됐네. 사기 치려다가 1억 날리게 생겼네. 인연이 진짜. 그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효진아, 어디선가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저를 걱정한 아버지가 몰래 따라오셨던 겁니다. 야, 이놈아. 저리 썩 꺼져. 내 딸 건드리기만 해봐.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거니까. 그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려는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역시 범죄자들은 경찰만 보면 도망치더군요. 경찰이 카페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제 딸이 협박을 당해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소하진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그에게서 애원하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이 왔습니다. 심지어 통화 연결이 되자 울면서 빌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익명으로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를 국세청과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며칠 후 그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폐업했어요. 또한 아버지는 그가 계약했던 부동산에도 연락하셨습니다. 제 딸을 속여서 계약한 건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세요. 저희는 그 계약과 무관합니다. 결국 그는 계약금 1억 원을 전부 날렸습니다. 부동산에 찾아가서 내 돈 돌려내라며 난동을 부리다가 기물 파손죄로 유치장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혼인 빙자 사기로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엮이기 싫었고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악연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했고 길을 걷다가도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복수하러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관상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관상으로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의심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했어요. 물론 관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효진아, 관상은 절대적인 게 아니야. 하지만 오랜 시간 쌓인 습관과 성격이 얼굴에 드러나는 건 사실이야. 이걸 알고 있으면 최소한 나쁜 사람은 피할 수 있지.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걷지 않아요. 밤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화가 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10개월 만에 청혼을 받고 서둘러 결혼 준비를 한 게 잘못이었어요. 최소 인연은 만나봐야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거절했겠지만 이제는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만약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의 직장, 가족, 과거, 모든 것을 확인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순 없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망칠 수 있으니까요. 제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진시한 사랑을 만나시길,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